존경하는 17만 금속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10기 임원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금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장진수입니다. 금속선거관리위원회도 17만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진행하는 데 미숙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조합원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며 참석한 위원장 후보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호 3번 김호규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기호 1번 남택규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기호 2번 하상수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정책 토론회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총 4가지 방식으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기조 발언은 입후보한 위원장 후보당 3분 내에 답변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중앙금속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통 질문한 내용을 위원장 후보당 3분 내에 답변하며, 세 번째, 상호 토론은 위원장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15분 동안 다른 위원장 후보자와 자유롭게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며 질문 및 답변, 재질문, 재답변 포함 자신의 의견을 포함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발언은 각 입후보한 위원장 후보당 2분 내에 발언하는 것을 끝으로 정책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기조 발언 순서는 기호 1번 남택규 후보, 기호 2번 하상수 후보, 기호 3번 호규 후보로 이제 순서를 정했습니다. 기조 발언 순서에 의해서 기호 1번 남택규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예, 27살 청춘의 나이에 기아동차 소화리 공장 조립라인 의장 일반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이 생생합니다. 장갑 두 짝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힘이 들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야간 끝나고 나면 막걸리집에 가서 서로들의 힘듦을 토로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과연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그러한 고민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들은 이 힘겨운 노동 조건을 이겨내지 못하면 과연 다른 곳에 가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으로 힘차게 금속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17만 촛불 광장에서 현장으로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남택규 동지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조 발언 순서 두 번째는 기호 2번 하상수 후보님 기조 발언 순서로 하상수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17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10기 임원 후보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하상수입니다. 작년 겨울 촛불광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적으로 한층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노동 현장은 아직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부터 노동의 현장까지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확대되는, 그래서 금속노조가 그 중심에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자 합니다. 금속노조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라. 생각도 투쟁도 조직도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상수는 낯선 곳에서부터 지금도 어려운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상수가 나서서 시리에 빠져있는
금속조합원들의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그 길에 하상수가 앞장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조 발언 순서에 의거해서 다음은 기호 3번 김호규 후보님 기조 발언이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준비된 전략, 소통하는 리더십, 도약하는 금속노조 기치로 출마한 기호 3번 금속노조 10기 위원장 후보 김호규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속노조가 어연 창립된 지 16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노조 창립 기념일이 2월 8일인데 아직도 대공장은 노조 창립일이 87년 노조 만들 때 그 날짜로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진 현대농차 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노조라는 틀은 만들었는데 금속노조라는 집은 지었는데 그 내용을 아직 못 채우는 게 제가 출마한 배경입니다. 이제 작은 것이지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원부터 시작해서 사무처, 각 지부장들, 그 다음에 각 지부에 소속된 금속 대위원들, 더 나아가 17만 조합원들의 얘기를 잘 듣는 집단적인 지도력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10기 지도부가 예상되어집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금속노조의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며칠 되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금속노조에 대한 애정어린 회초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당선되더라도 더욱더 많이 듣겠습니다. 듣는다고 소통되지는 않을 겁니다. 잘 소통된 걸 소화해서 사무처가 내용을 준비하고 중집이 결의하고 대대가 책임있게 만들고 실제 집행한다면 한다는 사만 시절의 금속노조 정신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변화 발전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조 발언 순서는 이제 끝났고 다음은 순서에 의거해서 공통 질문 내용을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정해진 순서에 의거해서 후보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내용 첫 번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참여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건강과 유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실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본과 정권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체제를 유지해왔고 노동자들도 아주까지 잔업, 특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방안과 비정규직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고 그 순서에 공통질문 순서에 의해서 기호 3번 김호규 후보님이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3분 내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임금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노동시간이 길게 해야 금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지 잔업 특권을 통해서 임금을 높이는 구조하고 아주 불가분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법정 노동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실제 노동시간을 줄여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지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지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전에 텐텐 주야간 근무했던 것을 2013년 3월 4일부터 88로 도입했습니다. 무려 4년 만에 현대자동차 지부가 올해 16년 12월 31일부로 1970시간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약 600시간 정도가 낮아진 겁니다. 결국은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서
지도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실제 노동시간을 줄여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돼야 비정규직 문제도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정규직 동지들의 지혜도 모으고 비정규직 동지들 또 일자리를 원하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뭔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이 돼야 됩니다. 저 기호 3번 김호규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금속산업연맹에 사무처장을 했던 경험으로 그 당시 금속노조와 함께 금속산업연맹이 주 40시간을 따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장점을 살려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 2년 안에는 어렵겠지만 그런 토대만이라도 정확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에 놓고 임금,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1토와 3토를 연결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첫 출발은 바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호로만 외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조합원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조합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준비를 하는 그런 2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공통질문 두 번째, 기호 1번 남태규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예,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법 제도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대공장 안에서 52시간 넘게 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조합 내에 민주적 토론 절차를 거쳐서 우리 스스로 먼저 지켜내는 부분부터 실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월급제를 만들어내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가 다 병행되어야지만이 실현 가능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가지 다 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노동시간이 단축된 만큼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여가 또한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준 만큼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여가,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이 지역과 함께 연계돼서 대공장도 포함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지역에 계신 중소사업장,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이 함께 그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확보 또한 금속노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0시간 노동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키고 운송, 방송, 보건 등 예외 조항도 폐지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수십 년간 아니 100년 전부터 우리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그러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와의 교섭 문제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지 않고 노동시간이 단축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실천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종 간의 치열한 교섭, 치열한 투쟁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대로 네, 괜찮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공통질문 세 번째, 기호 2번 하상수 후보님 첫 번째 공통질문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사실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였죠. 이게 마이켓 앞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면서 투쟁했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좀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화 특권에 의해서 우리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과거들이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많은 생활력을 가져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면서 오히려 우리 생활을 줄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활상의 윤택함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산업특권, 한 대가리 대본들 소고기 먹을 것 돼지고기로
낮춰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이 잔업자하고 특권 한 대가리 더하는 것으로 자리매김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노동시간에 대한 단축에 대한 방침을 제대로 세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자본에 의해서 착취구조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산업특권이 자리매김된 바가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냉정한 방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게끔 저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연간 노동시간을 명확하게 규제해서 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그냥 노동시간 단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활용되는 그러한 노동시간 단축의 방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에서나 독일도 마찬가지겠지만 35시간제를 시행하고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간만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축소시키려고 철폐시키려는 그런 방안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를 활용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시간 노동제를 통해서 35시간 문제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가서 교대적 문제 또한 많은 사업장들이 여전히 3교대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한 6시간 행태를 통해서라도 저는 그 비어있는 시간 공간을 통해서 우리 비정규직들이 또는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이러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함께 연계시켜서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통 질문 첫 번째 질문을 각 후보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당 이제 주어진 시간이 3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좀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공통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내용 두 번째, 저성장 시기에 제조업 강국 독일은 생산의 해외 이전과 산업 공동화를 막고 실물 경제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산업 4.0을 추진하고 지능형 제조업,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전환 또는 4차 혁명으로 불리우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동화를 지향하는 스마트 공장, 전기차, 자율주행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고용에 맞는 영향을 가져오는 이러한 기술 변화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무엇입니까? 라는 공통 질문 두 번째인데요. 그 공통 질문 두 번째 순서에 의해서 기호 3번 김호규 후보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제목부터가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인 거냐라는 것도 논란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준비해야 되고 노동조합의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은 동의하고요. 첫 번째 이런 식의 분석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아까 제가 기조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을 노조가 이제 방어적인 전략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뭔가 준비되고 조합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4차 산업혁명 독이 될 수도 있고 변화 발전의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첫째,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단순히 제조업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 사회적인 관계가 다 변화하는데 여기서 고전적인
전통적인 노조운동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동조합이니까 조합원들의 총고용이 보장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시각입니다.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체협약입니다. 물론 현대차 지부나 기아차 지부나 대공장뿐만 아니라 작은 공장도 똑같이 인공지능 문제나 디지털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속노조가 주관하에 전체적으로 단체협을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파편화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무섭습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 지부도 교육을 하다 보면 사실 스마트폰 때문에 교육이 안 됩니다. 물론 개인에게는 소중한 정보망이지만 전체 입장에서 보는 이후 아마 이런 인공지능 문제가 파편화로 예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어렵게 만들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화 형태, 조직 관리 문제도 새로운 변화 발전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대응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단체협약은 단체협약대로 조합원들의 삶의 변화는 삶의 변화대로 간부들이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4차 산업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이 괴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되는 것을 약이 되도록 노동조합이 준비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통 질문 두 번째 순서에 의해서 기호 1번 남태규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사실 역설적이게도 말이 4차 산업혁명이지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스마트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럴싸하게 이름은 붙여 있지만 결국엔 우리들이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자본의 공략일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5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동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한 10년 정도 버티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은 이상 저는 상당히 막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스마트 공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닥칠 문제, 곧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문제를 인식하지 않은 이상 저는 대응하기 어렵다. 첫 번째 과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할 일은 바로 그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자동차 공장을 넣으면 벌써 엔진 변속기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부분이 날아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초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라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와 자본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겠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 우리 내부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전기차는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배터리는 지금 어디서 만듭니까? 삼성하고 LG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은 벌써 비아드라는 회사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드는 전략을 이미 중국은 쓰고 있습니다. 전기차 1위가 어디입니까? 중국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전략위원회가 필요하다. 이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철강, 조선까지 묶어서 이후에 대응할 문제를 심도 있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 요구해야 되겠죠. 자본에 요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상당히 큰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교섭을 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힘을 모으는 과정 또한 필요한 것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노동교섭을 열어서 분명하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켜낼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통 질문 두 번째 순서에 의해서 기호 2번 하상수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독일 등 그 서부 유럽에서는 노사 관계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공지능의 발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산업에 우리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어떠할 것인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느 단위에서도 좀 더 정책적으로 실현되고 만들어진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설레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본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의 발달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노정이 배제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앞으로 금속노조가 좀 더 준비하고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그런 과제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숙련된 노동자들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의 산업 구조들을 만들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이 발달에 의해서 숙련이 배제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좀 더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 해서 저는 노동자들이 좀 더 쉬운 노동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노동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고 특히나 숙련된 노동자들의 그러한 기술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 함께 방안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포함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에 미치고 있는 자동화율이 고용을 배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었으면 우리 좀 더 노동조합 차원에서 환영하고 이 기술 발달에 따르는 이러한 방안들을 충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기술 발달을 통해서 노동 배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해내고 고용을 창출해내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안으로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는 그러한 과제들을 저희들은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포함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준비들을 노동조합 내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를 저는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내용을 좀 더 준비해가는 것이 우리 금속노조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보님들 많이들 준비가 공개를 해서 그런지 많이들 준비를 해 오셨는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자, 공통 질문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임금 체계는 산업 시기에 구성된 연공급을 기본으로 하면서 낮은 고정급과 높은 변동급으로 구성되어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청 및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어 노동시간의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임금체계 대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통질문 순서에 의해서 기호 3번 김호규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금속노조가 고민해야 될 화두를 선거안 위원장님께서 던지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임금 인상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표준생계비가 얼마가 드냐, 이런 수준의 임금 관련 논의였다고 한다면 드디어 이제 산별노조로서 임금 체계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건 고무적입니다. 다만 우리 준비 정도가 되게 낮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임금 체계의 변화의 첫 번째 전략은 핵심은 사회적 임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기업 규모별로 임금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연구소 표현에 의하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공장과 산해하청 1차, 2차, 마지막으로 그 또 하청인 4단계로 나뉘면 임금 차이가 3배에서 4배까지 난다고 합니다. 산별노조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임금 체계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금 체계를 무슨 기준으로 만들 거냐는 게 제일 관건인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큰 원칙입니다. 거기에 직무수련도 평균 임금, 사회적인 임금까지 포함돼서 어느 정도를 받아야 살 수 있느냐는 거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 금속노조에 350만이 임금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서부터 금속노조 10기서부터 준비한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2년마다 바뀔지 모르겠지만 사무처, 그 다음에 중요한 다이노조의 정책 간부들이 모여서 단협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협 속에서 임금체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전 뭐 독일보다 빨리 임금체계를 완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미조직 사업에 탄력도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가 내 임금 인상을 해주네? 금속노조가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놨더니 내 임금이 오르네? 동지 여러분, 지금 최저임금을 통해서 수많은 노동조합으로 결집되어 있지 않은 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야 그래도 최저임금이 내 임금을 올려주냐? 올려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 임금체계는 그런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고 횃불이 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실력이 많이 없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는 금속노조 10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통질문 세 번째 그 순서에 의해서 기호 1번 남태규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운이 좋게도 그 볼보 공장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그 공장 내에서도 외주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물어봤어요. 외주화가 되면 상당히 불안하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대응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외주화가 되더라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임금의 변화, 고용의 변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결국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공장 안에서 일하든 공장 밖에서 일하든 그것은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대공장이든 조그마한 공장이든 노동조합에 가입이 됐든 가입이 되지 않든 저는 이것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이 제가 바라보기에는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거다. 이것을 만약에 자본과 정부의 요구에서 실현시키는 과정에 금속노조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현해야 될 과제는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교섭만을 통해서 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7만 전체 조합원들, 제조업 전체 노동자들 한 곳으로 모아서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급제입니다. 제가 이 월급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게 저희 사업장에서도 12대 집행부 시절부터 한 20년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월급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프로젝트도 만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월급제야말로 우리 같은 제조업 노동자들이 꼭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량 변동 얼마나 심합니까? 자동차 공장 보십시오. 10년에 한 번 위기가 옵니다. 그 주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반드시 실현을 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금 체계도 체계지만 지금 당장 실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합원 동지들에게 설득해낼 수 있는 금속노조가 중심이 돼서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양극화 기금을 조성하자. 이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적인 측면도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통질문 세 번째, 그 순서에 의해서 기호 2번 하상수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금 체계에 대한은 지금 이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임금 체계 막아내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부는 통상임금을 명목으로 해서 신임금 체계를 도입시키려고 2년 전부터, 아니 10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통상임금 문제가 본캐가 되면서 통상임금 문제를 양보하는 척 하면서 신임금 제도를 도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대공장에서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차기 집행부로 넘겼습니다. 아마 차기 집행부의 과제들이 더욱더 커져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우리는 이중임금 체계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높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들에게는 호봉제도를 통해서 도입되어 있지만 새로 신규 입사하는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못하고 배제되는 이러한 이중적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그것이 기입지부에서들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금속노조가 이러한 것부터 바로 원칙적으로 세워놓고 임금체계에 대한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이중임금 체계를 통해서 신규 노동시간에 시장에 들어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배제되고 있는 이러한 임금체계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하면 어떠한 좋은 대안도 만들어낼 수 없을 뿐더러 그건 한갓 흔적속에 불과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도 발제 중에 말씀하셨지만 동일가치, 동일노동임금은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함께 좋은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산업별 협약이든 사회적 교섭을 통한 산업별 협약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작게는 기존에 우리가 논쟁을 해왔던 직무직능급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능급제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직무급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다 보니 기피공정이 발생합니다. 그 기피공정을 정규직들이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채우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문제에 이것 또한 이 임금 체계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통질문 세 가지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위원장 후보들께서 잘들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이제 중간에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미래전략위원회, 또 단협위원회, 그 다음에 일자리 확대해서 총고용을 보장한다든가, 그 다음에 동일임금, 현재 변동급여가 지금 적용 많이 되고 있는데, 고정급여로 이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기에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순서에서 다음은 상호토론 방식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호토론은 그 위원장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15분 동안 15분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되면은 제가 이제 제지를 하겠지만은 자유롭게 이제 토론 진행을 하고 또 질문하고 또 답변 시간을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지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질문하고 또 새로 답변을 하고 그걸 포함해서 이제 자신 후보자의 의견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요도 이제 순서의거에서 상호 토론은 김호규 3번 김호규 후보님이 15분간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주십시오. 번호표를 잘못 뽑아가지고 제가 번호는 3번인데 모든 걸 제가 첫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분위기 좀
조금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질문 자체도 좀 부드럽게 우리 뭐 대통령 선거하듯이 그런 토론회 아니니까 너무 1번, 2번 후보자분들 긴장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편한 문제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사 1조직 문제. 저는 뭐 이건 기아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규직과 사내하청 조합원들 간의 이 간극을 조직 형식주의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낼 거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대차는 2012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약속했듯이 6,000명 중에 5,700명이 사내하청에서 정규직화 됐습니다. 심지어는 아직은 다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내하청이 예전보다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내하청 조직화 문제에 있어서 정규직화가 가장 맞는 편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거냐? 이거는 좀 견해가 이제 달라집니다. 저는 뭐 두 후보에게 질문 드리는 문제는 1사 1조직에 대한 구체화 생각을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신지 두 분한테 똑같이 약 1분 정도만 짧게 답변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순서를 말씀해 주셔야죠. 먼저 기호 1번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 동지들 다 아시다시피 기아자동차에서 1단사 1조직 분리 총회가 진행이 됐었고 대단히 활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장 재조직이 포함된 현장 재조직, 그 다음에 지회, 비정규직 단위 지회, 지부까지 포함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터 만들기 연대회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각 재조직에 제안을 한 상태고 1차 회의가 지금 있었습니다. 지금 선거 기간이라 저희가 만나지는 못했는데 아마 선거 끝나면 바로 2차 회의를 소집해서 분명하게 이제는 현장 재조직들이 다 포함된 이러한 연대회의 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왜냐하면은 동지들 아시다시피 현장 재조직의 어느 조직이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반대가 있으면 그 집행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 구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원하청 연대회의 수준의 제조직들의 간담회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좀 이따 질문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하상수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또 갖고 계신지요? 1사 1노조 문제가 사실은 사내하청 우리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죠. 안타깝게도 지난번 우리 분리총회를 통해서 기존에 10년간 함께했던 우리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결과적으로는 정규직이 쫓아내보내는 그런 총회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막아내지 못함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사 1노조 문제는 비정규직 단위의 주체적인 판단에 대해서 결정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판단의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1사 1노조 문제를 정리할 때 전체 비정규직 단위들의 사내하청 단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리됐냐라는 문제가 하나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조금은 부족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뭐 기억하지 말아야 될 폭력 사태까지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1사 1노조 문제 저는 이제 주체들의 판단, 비정규직 단위 주체들의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논의돼야 되고 1사 1노조 문제는 우리 규약에 존재하듯이 규약 내에서 규약이 지키지는 그 원칙이 지키지는 방향으로 다시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두 분 잘 드렸습니다. 저는 뭐 그건 기본이고요. 조금 발상의 전환을 저는 오히려 두 후보 측한테 또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노조운동에 관심 갖는 분들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표에 보면, 저희 공약에 보면
조선업종의 일사일로지를 좀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실제 사내하청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조선소는 5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들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전 노동자의 단체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만의 단체협약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정규직이 그걸 측면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또 금속노조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17만의 단체협약을 30만에, 그 핵심에 50만까지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선업종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 효력을 확대하는 조치들을 만들어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학자금이라도 의료비라도 정규직이 누리는 단체협약의 내용들을 산하청도 누릴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회사 간에 기성비도 좀 더 높게 줘야 될 것 같고 실제 또 2년간의 불법 파괴 문제가 있으면 사용자가 원청이 됩니다. 이런 점을 최대한 살려서 실제 저 노조가 정규직 노조가 내 노동 조건을 개선해 주네 라는 인식을 갖춰주는 게 일사일로저 방식이고 그것을 새로운 모델로 한번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 보여야 될 것이 저는 조선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조선업종에 몰아치는 구조조정이 있고 그 첫 번째 희생자는 산하청 조합원들, 속칭 물량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 핵심은 전통적으로 규약과 규정에 따른 하상수급의 말도 맞고 그 다음에 원하청 연대회 같은 재조직 간담회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할 건지에 대해서 금속노조가 내용을 채워줘야 될 의무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단체협약 효력을 확대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후 누가 위원장 후보가 되든 간에 충실하게 한번 저도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거하고 연동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미조직 문제입니다. 아까 50만 얘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미조직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고민됩니다. 전략 조직화 사업, 민주노총이든 금속이든 다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약에도 좀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두 후보의 발언을 솔직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미조직 어떻게 조직할 거냐? 먼저 하상수 후보부터 얘기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사 종사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25만입니다. 그리고 물량에 따라서 변동이 워낙 심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10만이 넘는 산하청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금속노조의 발전의 방향은 이 노동자들을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느냐 조직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금속노조의 미래 발전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25만의 부품사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방안 첫 번째는 저는 그렇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1차 서열업체가 348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금속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70개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 금속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한 90개 업체가 되고 나머지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일부 소수 개별 노동조합으로 몇 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348개 현재 기아차 납품하는 1차 서열업체들이 노동조합이 없는 것이 200개가 넘습니다. 이것부터 시급하게 빨리 조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부품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특별위라도 구성해서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종에 있는 노동자들 또한 올랑 물량팀이라고 해서 변동이 심합니다. 제가 처음에 노동자 생활을 시작한 지가 조선소에서 공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발언을 조금만 예.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나중에 필요하면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남태규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원청이 그 하청을 줬는데 이 하청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하고 있는가를 원청이 조사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 조건이 개선이 되지 않거나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도 괜찮겠다. 이것을 지금 금속노조가 주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조선, 철강, 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자. 물론 조사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조사된 부분을 좀 더 국민적으로 폭로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개선하는 투쟁에 대해서 금속 17만의 힘이 모아진다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자행이 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가입에 대한 문제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 체제의 개혁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과 사람인데 지역으로 금속노조 중앙에서 사람을 보내야 된다. 재정과 함께.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속중앙 사무처 동지들과 그다음에 기업지부에서 중앙으로 올라오신 동지들과 열띤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저도 추가로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업을 안 했냐?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전략 조직화 사업. 재정도 투입했고 사람도 뽑았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현중노조가 집단적으로 가입해서 17만 명이지 획기적으로 노조가 조직화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저는 사실 점수가 되게 낮습니다. 50점 밑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특히 금속노조 미비실에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다 했고 최근에 제가 경기에 현장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처음 듣는 노동조합 이름도 봤습니다. 지회 명칭에. 야, 그동안 경기지부가 진짜 많이 애썼구나 하는 걸 또 경기지부 동지들이 열심히 했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일 아쉬운 거는 금속노조가 미비사업에 대한 중심 내용이 뭐였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미비사업의 첫 번째 순서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그런 전략활동가들을 진짜 최소한 1개월 내지 2개월가량 트레이닝들을 해서 뭔가 금속노조의 발전 전망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점을 해낼 수 있는 트레이닝 과정이 우리 내부에서 있었느냐. 더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이지만 혹시 정파 간의 구도로 사람을 뽑지는 않았는지라는 것도 저는 솔직히 질문도 던지고 싶습니다. 자기 편한 사람, 자기 아는 사람. 전 이런 방식보다 지금 20, 30대에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젊은 활동가 그룹이 저는 필요합니다. 특정 정파라고 얘기하기보다 오히려 진짜 금속노조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속노조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젊은 청춘을 한번 바쳐보겠다. 이런 사람들을 진짜 뽑아서 트레이닝도 거치고 사무처 의원들과 함께 다양한 또 고민해서 전략지역에 진짜 모델 삼아 투입해서 실제 1년 내지 2년 동안 성과를 내는 작업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요새 노조 만들기는 쉬워도 노조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금속노조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단 한 명의 조합원이 있는 곳이라도 금속노조의 단체박을 사용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열심히 또 나름대로 내용도 있었지만 지금부터의 미조직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좀 달리하고 세부 로드맵도 다시 짜는 또 이 과정을 사무처 동지들과 진지하게 한번 얘기하는 게 미조직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상호 토론 그 진행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기호 2번 하상수 후보님이 그 15분간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그 두 후보께 동시에 질문을 좀 드리면 자동차 판매연대 노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대를 통해서도 가입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고 안건을 올렸습니다만 정확하게 된 과정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몇 가지 뭐 중앙이든 중지비를 통해서 그 구조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약에 의하면 노동자 위원장이 가입을 결정하면 가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왜 그 중집 중앙이 토론 중심으로 가져갔는지에 대한 궁금증 하나와 앞으로 판매연대 노조에 대해서 어떤 가입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두 후보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순서를 네, 답변 순서는 예, 답변 순서를 말씀해 옆에 주셔야죠. 계시는 우리 남태규 후보부터 먼저 주십시오. 예. 어쨌든 이 문제는 금속노조에 가입되지 못한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가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노조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그럴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좀 문제라기보다는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그러는 거는 좀 존재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판매연대 동지들이 이제 조합 직할로 가입하는 문제가 좀 갈등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들었거든요. 편제 문제가 1차적으로 좀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것을 조합 직할로 편제할 건지 아니면 뭐 개별 조합원으로 받아서 다시 지부로 내려서 지회 편제를 할 건지 이런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그 과정에 이제 소송이 진행된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은 어쨌든 규약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처음에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좀 더 빨리 신속하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과정에서 소송까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사실 좀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그렇게 판단하고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았으면 김상구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결재를 하셨으면 별 문제 없이 노동조합이 가입이 되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혹시 뭐 남태규 후보께서 그런 모르는 속 내용을 알고 있다라면 뭐 간단하게 해주시고 없다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우규 후보님. 네. 저는 뭐 단순 명쾌합니다. 막 남태규 후보님도 말씀하셨듯이 규약과 규정 그대로만 했으면 전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갈등 문제는 있습니다. 그 갈등 문제를 금속노조 테두리 안에서 얼마만큼 융화시키고 함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줄 거냐. 세부적인 조치는 첫 번째 사용자성 문제입니다. 어차피 하청 딜러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상대로 할 거냐, 원청의 판매 법인을 상대로 할 거냐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갈등의 가장 요소가 되는 건 사실 정가 판매 문제입니다. 그동안 시장 질서를 교란했던 사람을 우리하고 판매 전선에선 적이었던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감성의 문제가 정규직 판매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진짜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고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노조의 정통성은 노동조합 가입을 누구든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가입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 금속 대대든 지난번 중앙이든 금속노조의 각종 회의에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면 아까 이제 김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판매질서 위반의 문제라든가 판매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이제 갈등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갈등 구조를 인정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바로 그 규약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되어 온 것과는 좀 모순되는 내용이 좀 아닌가 판단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논의를 하든 그 갈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조직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야만이 그 구조 내에서 갈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해소가 되는 것이지 이미 조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깥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 갈등 구조를 해소할 건지 이에 대한 저는 방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기 집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제 시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후보께서 아마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대대에서 보면 판매위원회입니까? 네. 예, 판매위원회 이제 많은 동지들이 단상을 증거하면서까지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해왔던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혹시 뭐 그에 대해서 입장이 좀 있으시면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후보를 3번 후보로 진행. 예, 제가. 그러니까 대대 전날까지 공지됐던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었을 겁니다. 저는 좀 예전부터 보면 민주노총의 대대든 뭐든 되게 과정과 절차가 사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고 대대 장소에서 이슈 파이팅을 많이 합니다. 또 자기 의견이 관철 안 되면 다소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실력 행사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하는 판단은 조금 있습니다. 사전에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이의도 제기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금방 예를 들었던 판매연대 문제도 규약상 받아야 된다고 하면 받는 거에 물리적으로 행사해서 못하게 한다고 이 문제가 그럼 풀리는 거냐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건 봉합도 아니에요. 그냥 유예라는 거죠. 그럼 집행부로서도 훨씬 어려워요. 물론 그 이후에 TF팀을 했지만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성숙하게 서로 소통하는 수기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잘 쓰는 표현인데요. 정책 민주주의가 아니라 청책 민주주의 하겠다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착안해서 충분히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아까도 잠시 김학의 동지께서 저희 두 후배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141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대략의 말씀들은 저희 들었는데 우리 남특규 후보께서 141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기아동청 노동조합위원 하실 때 적극적으로 141노조 문제를 좀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후에 그때 이제 가정과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가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와 지금의 141노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어떻게 풀어가야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단체 협약을 만드는 과정에 비정규단위 동지들하고 상당히 진솔된 토론과 과정이 있었다. 물론 부족하지만 비정규단위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단체 협약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충분하지 못하지만 소단위 합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전 가능했다고 판단하거든요. 지금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실상 속으로 들어가면 대화 부족 내지는 인식 부족 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풀지 못하면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단순하게 간담회 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장 재조직이 다 포함된 이런 연대회의를 구성해서 예전에 연대회의는 그냥 지부 지혜단이었거든요. 그런 연대회의가 아닙니다. 그런 간담회 자리가 아니라 현장 재조직 모두가 포함된
상시적인 연대회의를 구성해야 된다.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조그마한 문제까지도. 그래야지만이 저는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고 좀 더 발전적인 조직 체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호 3번 우리 김호기 후보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면 그 이제 공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좀 저희들도 참고하고 싶은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좋은 공약인 것 같아서 조직 운영 핵심에 있어서 중앙 지부 사무처의 조직 운영 핵심 및 현장성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뭐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어떤 방안으로 좀 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집회에서 솔직히 제일 나하고 안 맞는 구호 하나가 있습니다. 뭐하고 투쟁, 결사, 투쟁. 저 결사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금속노조가 군대 다음으로 저는 제일 경직되어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속노조 조직 운영을 혁신하겠다는 내용의 핵심은 뭐 사무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골관체계에서 수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무처 성원들이 수평체계에서 위원회를 하나씩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실이라고 해서 맨날 정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실에 있더라도 누가 미조직위원회에 들어가면 거기서 정책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각 사무처들마다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해서 자기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주는 게 저는 리더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조직 운영의 첫 번째입니다. 수직과 수평. 예,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두 분의 후보자들께서는 금속노조에서 임원으로서 역할들을 해왔던 경험들 많이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금속노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금의 오늘 토론 자리 또한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조합원들부터 듣고 있는 금속노조에 대한 우려와 불신들 이런 것들이 쌓여지고 와서 오늘에 이르러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두 분의 후보께서 위원장 후보로 나오셨는데 그러한 경험과 아울러서 임원으로서 역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처해 있습니다. 왜 위원장을 되고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 제가 먼저 네.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기 때 무지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사실 토론하고 회의 한번 들어가면 거의 새벽 4시, 5시 이렇게 끝났고 중집도 그랬고 임원회의도 그랬고 제가 생각하는 기억은 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의견 그룹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야 과연 금속노조라고 하는 데가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곳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름 제가 바라보기에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좀 채워나가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5기 때 했던 그 경험, 소중한 경험들,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 또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나가면서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 갖고 있습니다. 예, 김학의 후보. 네,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하 후보님이 마무리해야 되니까. 저는 6기 때 6년 전에 부위원장 해봤습니다. 주로 투쟁사업장 담당하느라고 교육을 못 챙겼어요. 저는 현장에 내려가서도 교육 분야에서 열심히 했고요. 또 연수원 준비위원회에서 교재 개발도 맡았습니다. 교재 개발에 관련된 것도 진짜 제가 위원장이 돼서 진지하게 내용 있게 풍부하게 해볼 그럴 취지로 출마했던 이유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후보들과 함께 경선하게 돼서 대단히 좋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지금 두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속노조의 임원으로서 경험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금속노조가 기존의 경험, 간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부터 현장 조직들이 함께 이 금속노조 운동을 다시 활활 불타 올려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활동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금속노조 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속노조 시기 바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하상수 후보님 고생 많았습니다. 자, 상호 토론 마지막 순서인 기호 1번 남택규 후보님이 주도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예, 이런 게 처음이라 좀 어색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하상수 후보님은 제가 평상시에 늘 좋아했던 선배님이십니다.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간직하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당이 지금 다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의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또 새민중정당부터 시작해서 또 통합하는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의 형태로 좀 존재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지자체 선거가 걸려 있고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좀 진행하는 목도 금속노조에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기호 3번 후보 진영에게 그 정치 세력화에 대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공약에 보면 정치 세력화 재정립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핵심은 지금의 하나의 정당으로 정치 세력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 해석하면 조합원들을 얼마나 중심에 세울 거냐. 새민중정당이 최근에 그 당을 창당했는데요.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 뭐 100% 동의합니다. 진짜 그 철학대로 제대로 해서 뭔가 준비하고 다른 정당의 가치들도 충분히 인정받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중심에 활동가가 아니라 조합원이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주간연속 2교대 이후 조합원들이 삶의 시간이 조금은 풍부해졌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거냐는 게 노조가 앞으로 정치 세력화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1터와 3터를 통합시켜내는 그런 정치 세력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연이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나 말이 나온 김에 네. 어차피 이제 내년에 지자체 선거입니다. 네. 선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승리를 위한, 그러니까 선거 승리만을 위한 공간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단결시키는 그런 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후보가 이 난립된 상황 속에서 과연 금속노조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짤막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실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번 총선 때 울산 북구하고 동구에서는 무소속 후보이지만 지금의 새민중정당에 가입되신 정치인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적극 지지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무소속인데 수많은 조합원들한테 한번 물어봤는지 오히려 저는 또 역으로 질문해 보고 싶어요. 뽑을 때는 무소속이었는데 개인적인 결단으로 새민중정당 가는 게 맞는 거냐? 그건 정치적 판단이겠지만 그 무소속이라는 가치로 노동자 서민의 후보로서 뽑아줬는데 또다시 정치인을 정당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제 조합원들하고 오히려 이런 문제고요. 내년에 난립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질서 정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정치 방침이 없더라도 선거 방침을 통해서 합리적인 후보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정당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럼 자율적인 선택으로 그러면 노동조합이 방기를 할 것이냐, 저는 아는 문제는 좀 더 깊숙한 토론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합이 좀 필요하다. 이 대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기호위원 하상수 후보님께서는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우리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노동자 정치 세력화 방안들이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상층 중심의 누리 방식은 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구 후보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 건설 투쟁은 그 일상화, 그 정치 세력화 투쟁은 건설 방안은 일상화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돼서 선거 앞두고 공학적으로 모여서 어떠한 정당을 만드는 구조들이 아니라, 저는 생활 영역에서, 생산의 영역에서 노동자들이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정치 활동을 통해서 방안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산별 노조든 아니면 우리 총연맹이든 아니 그 진보 정당이든 때돼서 만나서 회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자기 사업 계획을 놓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예를 들면 내년도 지자체 선거가 있다고 하면 각자 방안들을 놓고 총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방안들을 놓고 연초부터 토론하고, 또 분기별로 토론을 하든 이런 것들이 상설화되어 있는 기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정치활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들, 저는 이것이 금속노조 차원에서는 오히려 지역 활동들을 통한 지역 의제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진보정당이라는 것들이 지역에서부터 함께 논의되고 함께 실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보정당이라는 통합이든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대명제를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층중심보다는 그 지역에서부터 아래로부터 활동하는 다리들끼리의 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노동 중심의 진보대 통합이라는 부분이 저희는 공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진영은. 저는 대단히 지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진행되지 않는다라면 과연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 특별법 제정 문제라든가 동일노동 동일가치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느 단위에서 풀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그럼 민주당에 그냥 맡길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7, 80% 되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저는 그거는 정말 순진한 생각이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다 하나로 묶어내자,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노동 중심의 진보 대통합이 그 과정이 전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제 정당들이 다 갈라져 있고 우리 조합원들도 다른 정당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쉽겠냐? 그러나 이것을 방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노동자 대통령은 그럼 언제 나오는 것이냐? 저는 그런 문제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노동자들의 편,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소수 정당의 힘으로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17만 조합원 동지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 중심의 진보 대통합은 1년 사이에 그냥 한 방에 다 통합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대통합에 대한 큰 줄기에 합의하는 과정들이 대단히 어렵지만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좀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 중심에 금속노조가 바로 중심에 서서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면 금속노조 노동 중심의 진보대통합 금속추진위원회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단위에는 모든 정파와 모든 정당들 다 포함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섭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각양각색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룹사 교섭도 있고, 업종 교섭, 중앙 교섭, 산업별 교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산업별, 산별 교섭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업종 교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이것은 좀 공동으로 공동 질문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상수 후보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섭 기조와 구조와 관련해서 다양한 교섭 구조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거루수학 교섭은 저는 실패한 교섭이라고 규정을 좀 짓습니다. 성공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교섭의 대상을 완성차, 2개 완성차 중심으로 놓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업종으로 좀 확대시켜서 전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전체 그 교섭의 틀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그 교섭이 이루어지면 그 적용 문제 또한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그 구조를 전제로 한 업종 교섭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산별 교섭과 관련해서 산별 정책의 내용들이 저는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이런 내용 속에서 산별교섭이 준비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 차원에서의 교섭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아니면 이런 교섭 의제들도 지역 의제들을 가지고 금속 노동자들이 지역 내 지자체든 단위 기초단체 등 이런 단위들과 아울러서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한 교섭 또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많이 좀 생각을 했던 주제라 몇 가지 좀 말씀을 했는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짧게 좀. 네. 저는 산별교섭 문제의 핵심은 초기업 교섭을 어떻게 관철해낼 거냐는 겁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내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토대라도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건 산별교섭이라는 것을 큰 전략적인 판단으로 해서 저는 초기업 단위, 즉 18년도에는 대각선 교섭이라도 해야 된다. 현재 법적으로 그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 위원장이 현대자동차 교섭에 직접 내려가는 겁니다. 그 교섭에 관련된 요구안을 대대에서 결정한 사안을 갖고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도 현대차가 끝나지 않으면 안 끝난다고 하는데 그런 점들을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산별교섭 법제화 문제입니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부 때보다 그나마 우호적이라고 한다면 법제화 문제만큼은 꼭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협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노조가 단협위원회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어진 단협위원회 반드시 복구해서 산별교섭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물어보셨습니다. 조직체계로서의 업종과 교섭체계의 업종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체계에서는 업종 필요합니다. 철강도 필요하고 조선업종도 필요하듯이 이제 교섭 문제는 어떻게 볼 거냐는 건 그룹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사 교섭에서 사실은 실패보다는 자칫 중앙교섭을 안 나오게 하는 방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룹사 교섭이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산별교섭이라는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있고 업종교섭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조직체계로서 운영은 맞지만 교섭으로서는 업종교섭이 저는 오히려 산별교섭 문제를 방해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길고 어렵지만 산별교섭을 준비하는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원동들도 크게 관심을 가질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공장에서 일하면서 좀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산별교섭 법제화가 유럽이 다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법제화된 나라는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교섭의 노동자들이 조직 형태를 변경했는데 거기에 맞는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내지는 노동부가 이것에 대해서 권고하는 정도, 이 정도 안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이 산별 교섭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것 또한 정당, 노동자 정당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노동교섭을 힘있게 열 수밖에 없다. 우리 내용을 단순하게 그냥 정부에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단호한 힘을 가지고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이 결렬됐을 때 정말 파괴력이 있는 집중적인 투쟁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룹사 교섭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그룹을 대표하는 이런 교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힘을 모아내지 않으면 사실은 교섭 구조도 약하다. 그러면 업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섭의 형태를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힘을 모으는 작업,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의 문은 활짝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치신 겁니까? 예, 예, 고생했습니다. 자, 금속노조 10기 그 임원선거 정책 토론회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모두 발언을 각 입후보반 위원장 후보당 2분 내에 발언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기 진행 순서는 기호 3번 김호규 후보님부터 2분 내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시죠. 네. 처음 해보는 정책 토론회라 다소 좀 듣기에 부족하고 실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선거가 그나마 다행히 경선한 게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조합원 관심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람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잔잔하지만 바람은 절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께서 하방연대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금속노조가 가장 해야 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전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공장의 역량, 그 다음에 금속노조 중앙의 역량을 지역으로 이런 하방연대가 금속노조가 꿈꿔온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홍보물에 내일 모레면 개인 홍보물이 저희가 나갑니다. 그 변화의 바람에 유인물 글로만 쓰지 않았습니다. 만화도 그렸습니다. 유명하신 분이 그 만화의 내용도 담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글도 없는 이미지 컷으로도 유인물들 만들어 봤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저희보다 어린 젊은 노동자들에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만의 조합원의 심장으로 금속노조가 훨훨 살아 뛰는 그런 금속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제 취지고 포부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한 표 한 표를 저에게 모아주신다고 한다면 변화 발전, 하방연대를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2번 하상수 후보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생소하게 해본 토론 시간이 상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금속노조 17만으로서 시작합니다. 이제 그 금속노조는 핵심된 17만이 30만, 50만으로 가기 위한 그 첫 발걸음을 뛰는 10기 임원 선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속노조의 변화 발전은 현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 현장은 아직 우리 금속노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되지 않는 선거운동 기간이었지만 현장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지부 선거인지 금속노조의 선거인지 물어보는 조합원도 계시지만 금속노조에 대한 기대는 여전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간부들이 중심이 되는 금속노조가 아니라 현장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금속노조
발로 뛰어서 만든다라고 하면 멀어져 가고 있는 금속노조에 대한 우리 조합원들의 주인의식은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선 곳에서부터 활동해왔던 하상수가 금속노조 위원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17만의 금속노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그러한 금속노조,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금속노조, 하상수가 발로 뛰면서 만들겠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남태규 후보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저는 자리를 위해서 나서지 않습니다. 저는 일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이 바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조 파괴, 단연 무시,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이 부당 노동 행위를 뿌리 뽑지 않고 우리 현장은 정말 어려워진다. 이 부당 노동 행위를 어떻게 뿌리를 뽑을 거냐. 저희에게 닥친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제도의 문제입니다. 부당 노동 행위면 하면 어떻습니까? 벌금 받고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형으로 단협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17만 조합원 동기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동기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민주노조에 대한 상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했던 20년 전의 민주노조, 그것이 지금 민주노조와 같습니까? 단위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적인 행태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제재 없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노조에 대한 상을 재정립해야 된다. 그것이 제2민주노조를 탄생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 토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민주노조인지, 이 시대에 맞는 민주노조에 대한 상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민주노조에 대한 재정립에 대한 상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금속노조가 저는 분명하게 제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규약과 규정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기호 1번 남태규입니다. 동지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당차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존경하는 금속노조 17만 조합원 여러분, 제10기 이번 선거 정책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노조 임원 선거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아니 너무 살살하는 것 같아. 좀 치열하게 좀 해야 제 방식에 보는 사람도. 둘, 셋. 셋.